서울 성북구의 한 작은 해장국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배신 이야기가 전국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식당 사장 할머니가 친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났다가 20년 전 자신이 도운 한 청년의 도움으로 인생 역전을 이룬 놀라운 실화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서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감동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성북구의 작은 골목길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은식당에서 오늘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장국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싸며 출근길 직장인들과 새벽 술자리를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밀고 들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66세의 윤하은 사장은 오늘도 변함없이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머리에 두른 수건이 살짝 젖어 있는 걸 보니 새벽부터 국물을 우려내느라 바빴을 게 분명하죠. 하은의 해장국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돼지뼈를 20시간 이상 우려낸 진한 국물에 싱싱한 콩나물과 부추가 들어간 그 맛을 보려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단골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하은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3개월 전 40년을 함께 산 남편 이태수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마지막 한 달 동안 하은은 식당과 병원을 오가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은아.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이 가늘어진 목소리로 하은을 불렀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던 남편의 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빨리 나와서 같이 식당 일해야죠. 하은이 억지로 밝게 말했지만 남편의 눈빛은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도현이가 찾아올 거야. 무슨 소리예요? 도현이는 우리 아들인데 당연히 찾아오죠. 아니야. 그때 조심해. 도현이를 너무 믿지는 마. 남편의 말에 하은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42살인 아들 이도현은 비록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챙기는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서울 강남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나름 성공한 사업가로 살고 있으니 바쁜 건 당연하다고 여겼죠. 진심을 시험해봐야 해.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하은은 그때만 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조촐하게 치러진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식당 단골 손님들, 동네 상인들, 그리고 멀리 부산에서 올라온 딸 이수경까지. 수경이는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할머니 곁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혼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경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하은은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 도현의 모습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검은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나타난 도현과 며느리 정윤아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눈물을 보였지만 어쩐지 연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윤아는 브랜드 핸드백을 들고 와서 장례식장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아두는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힘드셨죠? 이제 저희가 모시고 살아야겠어요. 윤아가 하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착하네, 시어머니 복이 많으시네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하지만 하은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어요. 평소에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얼굴 보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다정하게 구는 게 어색했거든요. 게다가 윤아의 눈이 자꾸만 하은의 손목에 찬 금팔찌나 목걸이 쪽으로 향하는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무제까지 마친 후
도현과 유나는 정말로 자주 식당에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나타나서 청소를 도와주거나 장을 받아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식당 운영하시기 힘드시죠? 요즘 인건비도 많이 올랐다던데. 도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낼 때마다 하은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식당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30년간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많았고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해장국을 찾는 사람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도현과 유나의 관심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하은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동네 재개발 얘기 들어보셨어요? 재개발? 무슨 재개발? 아, 몰랐구나. 이 일대가 곧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예정이래요. 그러면 보상금도 받고. 도현의 말에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개발이든 뭐든 30년을 지켜온 이 자리를 떠날 생각은 추호도 없었거든요. 이 식당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그리고 수많은 손님들과의 정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남편의 유언을 다시 떠올렸어요. 도현이를 너무 믿지는 마. 진심을 시험해봐야 해.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이 이제야 조금씩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2달이 지나자 아들 도현과 며느리 유나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처음 1달 동안은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오더니 이제는 열흘에 1번, 그 다음엔 보름에 1번으로 점점 간격이 벌어졌어요. 하은은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사업이 너무 바빠서요. 중국 바이어들이랑 계약 건으로 정신이 없어요. 도현이 전화로 변명할 때마다 하은은 그러려니 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니 바쁜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예전에는 바빠도 일주일에 1번은 안부 전화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하은이 먼저 전화해야 겨우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명절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추석 일주일 전부터 연락해서 어머니, 차례상 준비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던 며느리 유나가 이번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 되어서야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도현 오빠 사업 관련해서 급한 일이 생겨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차례는 못 지내드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은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차례상인데 이렇게 갑자기 취소될 줄이야. 그래도 사업이 급하다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혼자서 간소하게 차례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동네 슈퍼마켓 사장 김 사장이 찾아와서 놀라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은 씨, 오늘 점심에 도현이 유나랑 같이 백화점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네. 백화점에서요? 응,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쇼핑백 여러 개 들고 나오더라고. 나도 애들 추석 선물 사러 갔다가 우연히 본 거야. 하은은 당황했습니다. 부산에 급한 일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서울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니. 혹시 일정이 바뀐 건가 싶어 도현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하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도현이를 너무 믿지는 마. 진심을 시험해봐야 해. 다음 날 아침 일찍 부산에 사는 딸 수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경아, 어제 오빠랑 유나가 부산에 내려갔다고 하던데 너희 집에 들렀니? 네. 오빠가 부산에 왔다고요? 저 못 봤는데요. 언제 왔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하은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부산에 갔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럼 왜 차례를 빠졌을까? 단순히 귀찮아서였을까?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 박 사장이 식당으로 찾아온 거예요. 하은 사장님, 혹시 식당 매물로 내놓으실 생각 있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 그게
며느리분이 어제 저희 사무소에 오셔서 시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어머님이 식당을 정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하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나가 식당 시세를 알아봤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당장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유나에게 전화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은이 은행에 적금을 넣으러 갔는데 은행 직원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지난주에 아드님이 오셔서 사장님 통장 잔고 조회를 요청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도현이가 내 통장을, 내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고 하시면서, 아, 혹시 사장님이 모르시는 일이었나요? 하은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상속 서류라니 자신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이란 말인가요?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남편이 떠나고 나니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유일한 혈육인 아들마저 이상하게 행동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도현의 번호를 다시 눌러봤지만 이번에도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멘트만 들렸어요. 문자를 보내봐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진짜 바쁜 건가 아니면 하은은 혼잣말을 하다가 말을 멈췄어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로 아들의 진심을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인 걸까요? 며칠 후 동네 김 사장이 또 식당에 들렀어요. 하은 씨, 요즘 도현이 자주 못 보는데 어디 갔어?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해요. 아, 그래? 그런데 이상하네. 어제 유나 봤는데 명품 가방 새로 샀더라고. 몇백만 원짜리 같던데 사업이 잘 되나 봐.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라니. 하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차례도 빠지고 안부 전화도 안 하면서 그런 비싼 걸 살 여유는 있었던 거네요. 그날 밤 하은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가계부처럼 쓰던 건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하은아, 도현이가 지난달에 전화해서 우리 집 시세를 물어봤어. 재개발 얘기도 하고 혹시나 해서 적어둔다. 날짜 올해 2월 15일. 2월 15일이면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도현이 집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하은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나 싶어 며느리 유나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해 봤어요. 평소에는 관심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유나의 계정에는 최근 올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명품 매장에서 찍은 셀카, 새로 산 옷들을 자랑하는 게시물들이요. 특히 이틀 전에 올린 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오늘도 쇼핑 성공. 드디어 갖고 싶던 가방겟. 이라는 글과 함께 올린 명품 가방 사진이었습니다. 댓글을 보니 친구들이 어머, 이거 진짜 비싸던데. 유나야 대박, 어디서 돈이 나와? 라고 놀라고 있었어요. 하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관심 그리고 갑작스러운 소원함.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10월 중순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은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일찍 식당 문을 닫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몸살이 나서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는데 혼자 사는 집이라 챙겨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물에 감기약을 타서 마시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 7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혹시 도현이나 유나가 안부를 묻러온 건 아닐까 싶어서였죠. 어머님, 정말로 며느리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새로 산 듯한 코트를 입고 있었거든요.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고요. 유나야, 어쩐 일이야? 들어와. 아, 네. 어머님 감기 걸리셨다고 해서 죽 끓여왔어요.
유나가 들고 온 비닐봉지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냈어요. 시판용 즉석 죽이었습니다. 하은은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고맙다며 받아들였어요. 고마워. 그런데 도현이는 어디 있어? 아, 오빠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어머님, 그보다 제가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유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거실에 앉은 유나는 핸드백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 동네 재개발 확정됐다는 거 들으셨죠? 재개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구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봤는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대요. 보상금도 꽤 나올 것 같고요. 유나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30년을 지켜온 이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난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추억이 너무 많아서.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서 식당 운영하기 힘드시잖아요. 이참에 정리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유나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간절해 보였어요. 그런데 유나야, 내가 왜 이런 걸 알아보고 다녀? 내일인데. 어머님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현 오빠도 걱정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거 보면 안쓰러워서. 유나는 말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보고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뭔가 다른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나야, 너 혹시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으니까 가도 돼.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유나가 잠깐 멈칫했어요. 사실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긴 한데 어머님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유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유나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벌써 도착했어? 아, 미안. 조금만 더 기다려. 곧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유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친구가 벌써 와서. 다음에 다시 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럼 가봐. 고생했어. 유나는 서둘러 짐을 챙기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면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시어머니 때문에 늦었어. 응, 그 할머니 말이야. 진짜 답답해 죽겠다니까. 빨리 정리되면 좋겠는데. 하은은 깜짝 놀라서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유나가 자신을 그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빨리 정리되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 잠깐만. 뭔가 빠뜨린 것 같은데. 유나가 다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은 재빨리 거실로 돌아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습니다. 똑똑똑. 어머님, 볼펜을 깜빡했네요. 유나가 들어와서 테이블 위에 볼펜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또 전화 통화가 시작됐습니다. 응, 다시 나왔어. 그 할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서 말이 안 통해. 도현 오빠도 짜증내고 있어. 빨리 설득해서 집 팔고 돈 받아야 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도 하은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하면 최소 2억은 받을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술값은 내가 쏠게. 하은은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할머니 빨리 설득해서 집 팔고 돈 받아야 한다. 우리 계획대로 하면 최소 2억.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은 며느리에게 그냥 돈벌이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하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감기 기운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유일한 가족이라고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마저 자신을 이용하려고만 하다니. 다음 날 아침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점심때쯤 동네 미용실 사장 정 사장이 식당에 들렀어요. 하은 씨, 어젯밤에 유나 봤는데 친구들이랑 강남에서 술 마시더라고. 돈을 펑펑 쓰던데? 그래요? 응. 내가 딸 만나러 강남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비싼 술집에서 친구 4명이랑 같이 있더라. 계산할 때 카드 막 긁고. 사업이 정말 잘 되나 봐.
하은은 씁쓸했어요. 어제 자신에게는 시판 즉석죽 하나 사다 주고는 친구들과는 비싼 술집에서 돈을 펑펑 쓰고 있었던 거네요. 오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왔어요. 하은 식당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나왔습니다. 댁의 아드님께서 의뢰하신 건으로. 남자는 명함을 내밀며 설명했어요. 도현이 정식으로 집 매물 의뢰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하은 몰래 말이에요. 저희가 감정가를 받아보니 현재 시세로는 1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보상금까지 합치면 2억은 충분히. 잠깐만요. 저는 집 팔 생각 없다고 했는데요. 네. 그런데 아드님께서 어머님이 동의하셨다고. 하은은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의 동의도 없이 아들이 멋대로 집을 팔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죄송하지만 돌아가세요. 전집 팔 생각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돌아간 후 하은은 당장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어머니, 도현아, 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집 매물로 내놓았다면서 내 동의도 없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게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언제 말했어? 나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고 했잖아.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식당 일도 힘드시고 이참에 정리하시고 편하게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현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전혀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도현아, 너 정말. 어머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 부엌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아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일까?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남편의 유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식당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며느리 유나의 친한 친구인 김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은 평소에 유나와 함께 몇 번 식당에 온 적이 있어서 하은도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미영이구나. 어쩐 일이야? 유나는 안 왔어? 미영은 어딘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해장국을 주문하고는 한동안 말없이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뭔데? 미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유나 언니랑 도현 오빠가 어머님 모르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하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어떤 얘기? 지난주에 유나 언니랑 같이 술 마셨는데 술이 취하니까 막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집 팔면 얼마나 나올지, 그 돈으로 뭘 할지. 미영의 말에 하은은 숨이 막혔어요. 더 자세히 말해봐. 유나 언니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너무 고집이 세서 설득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집은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요양원이라고? 하은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멀쩡한데 요양원이라니. 네, 그리고 도현 오빠도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어머니가 완강하게 거부하시면 다른 수를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말해봐. 유나 언니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 재산이 집까지 합쳐서 3억 정도는 될 거라고.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 사고 도현 오빠 사업도 확장하고. 하은은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3억이라니. 자신이 평생 모은 돈과 집의 가치를 벌써 계산해 두고 있었던 거네요.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유나 언니가 평소와 많이 달라졌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런 말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빨리 정리해야 한다. 나중에 치매라도 오면 복잡해진다고. 하은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미영아, 고마워. 알려줘서. 어머님 정말 조심하세요. 저도 유나 언니 친구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미영이 돌아간 후 하은은 식당에 혼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순전히 재산 때문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하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남편의 유언대로 아들의 진심을 제대로 시험해 보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 한 명이 상담을 해주었어요. 재산 기부를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네, 제가 죽으면 아들이 상속받을 텐데. 그 전에 일부를 기부하고 싶어요. 어떤 곳에 기부하실 계획이세요? 지역 보육원이나 복지시설에요.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유언장 작성 방법, 기부 절차, 세금 문제 등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가족들은 나중에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하은은 일단 상담만 받고 돌아왔어요.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도현이 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시내 구경 좀 하고. 법무법인에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하은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그런 얘기를? 어머니 아는 분이 우연히 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평소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본 거야. 어머니,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요즘 노인분들이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사기? 무슨 사기? 재산 기부한다고 꼬드기는 사람들 말이에요. 어머니, 절대 그런 데 속으시면 안 돼요. 도현은 마치 자신이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했지만 하은은 다른 의도를 느꼈어요. 혹시 자신이 재산을 기부할까봐 걱정하는 건 아닐까요? 도현아, 너는 왜 그렇게 내 재산에 관심이 많아? 어머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힘들게 모은 재산을 이상한데 빼앗기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죽으면 그 재산은 누가 갖게 되는 거야? 도현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야. 당연히 가족들이 상속받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 그럼 내가 그렇게 신경 쓰는 이유를 알겠네. 하은의 말에 도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별 뜻 없어. 그냥 궁금해서. 그날 밤 도현은 유나를 데리고 다시 찾아왔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그러는데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더 자주 돌봐드릴 수 있게요.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어머님, 여기는 너무 외지잖아요. 강남 쪽으로 오시면 병원도 가깝고 문화시설도 많고. 도현이 거들었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을 거야. 다른 곳에 갈 생각 없어. 그럼 이 집을 팔아서 강남에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구해드릴까요? 나머지 돈은 저희가 잘 관리해드리고요. 유나의 제안에 하은은 피식 웃었어요. 결국 집을 팔라는 얘기네요. 나머지 돈을 너희가 관리한다고. 네, 어머님 혼자서는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하은은 이제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11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하은은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준비를 했습니다. 돼지뼈를 우린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아침 해장국을 찾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은 식당 윤하은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는 대한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연체된 대출금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하은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무슨 연체라는 거죠? 잠깐만요. 저는 대출받은 적이 없는데요. 여기 서류를 보시죠. 지난달 25일에 이 건물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으셨네요. 남자가 내민 서류를 보고 하은은 기절할 뻔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도장까지 찍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은은 이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저는 이런 서류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 도장도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은 아드님으로 되어 있네요. 하은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아들이 보증인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혹시 아드님께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무래도 가족분이 대신 처리하신 것 같은데요. 은행 직원들이 돌아간 후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현아, 너 혹시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았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데 지난달에 5천만 원 대출 받았다고.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게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내가 언제 돈 빌리자고 했어? 어머니, 요즘 식당 운영이 힘드시잖아요. 혹시나 해서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있어?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제 사업에 급하게 써야 할 일이 있어서. 하은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신 몰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자기 사업에 쓰다니. 도현아,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지고 갚을게요. 언제? 은행에서 연체됐다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은은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윤하은 사장님, 식당 운영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문제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운영을 중단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은은 당황했어요. 건물주가 바뀌었다니 무슨 소리죠? 이 건물은 자신 소유인데. 잠깐만요. 이 건물은 제 소유인데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서류에는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하은은 급하게 등기소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건물이 도현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등기소 직원이 서류를 확인해 보더니 설명했어요. 지난달 말에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됐네요. 여기 증여 계약서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하은은 그 서류를 보고 경악했어요. 자신이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역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 없어요. 하지만 공식 서류에는 하은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하은은 도현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 나온 도현의 표정은 더 이상 예전의 착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도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어차피 제가 상속받을 건물이잖아요. 미리 정리한 것뿐이에요. 내가 언제 증여한다고 했어? 내 도장은 어떻게 구했고? 어머니께서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서류 많이 보여드렸는데. 도현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은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디서 살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월세 나가는 곳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생활비도 드릴게요. 생활비를 준다고? 내 돈으로?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업하기 힘드시잖아요. 하은은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일까요?
일주일 후 하은은 정말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도현이 구해준 곳은 지하철역에서 한참 떨어진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나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생활비는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릴게요. 50만 원이라니. 하은이 식당에서 하루에 벌던 돈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 생활비가 되어버렸어요. 식당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건물 소유권이 도현에게 넘어가면서 임대료를 받겠다고 한 거죠. 30년간 운영하던 하은 식당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생활비로 받은 50만 원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었어요. 하은은 구청에서 소개해준 청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피스텔 청소를 하는 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4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60여 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집도 잃고 이제는 유일한 혈육인 아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매일 밤 반지하 방에서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정말 시험해봐야 했어. 하은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후에야 아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아침 청소 일을 하러 가는 길에 예전 단골 손님을 만났어요. 어머, 하은 사장님. 요즘 식당은 왜 안 여세요? 하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들에게 속아서 모든 걸 잃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그냥 잠시 쉬고 있어요. 그래요? 빨리 다시 열어주세요. 사장님, 해장국이 그리워 죽겠어요. 손님이 떠난 후 하은은 길가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하은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딘지 낯이 익은 얼굴이었는데 어디서 본 사람일까요? 혹시 하은 식당 사장님 아니세요? 젊은 남자의 말에 하은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그 얼굴이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는데 누구세요? 사장님, 정말 사장님이시네요. 저 백우진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백우진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하은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20년 전쯤 식당에 자주 오던 대학생이 있었거든요. 항상 돈이 부족해서 라면만 시켜 먹던 아이였는데. 아, 그때 그 대학생. 우진이구나. 네, 맞아요.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사장님,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우진은 하은의 행색을 보고 당황했어요. 청소용 고무 장갑을 끼고 있고 낡은 옷을 입고 있는 하은의 모습이 예전의 당당한 식당 사장님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아, 그냥 일 때문에. 하은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들에게 모든 걸 빼앗겨서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점심 드셨어요? 제가 식사라도 대접해 드릴게요. 우진은 하은을 근처 깔끔한 한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았는데 우진은 서슴없이 주문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식당은 어떻게 됐어요? 요즘 장사 안 하시나요? 잠시 쉬고 있어. 하은은 여전히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진은 뭔가 사정이 있음을 눈치채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나세요? 20년 전에 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런 게 있었나? 아, 정말 모르세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몇 달 동안 공짜로 밥 주셨어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젊은 사람이 배고프면 안 된다고. 우진의 말을 듣고 하은도 기억이 났어요. 그때 우진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서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등록금을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맞다.
그런 일이 있었지. 사장님 덕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진은 명함을 꺼내서 하은에게 건넸어요. 더블유푸드 대표이사 백우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이에요. 하은은 놀랐어요. 그때 그 어려웠던 대학생이 이제는 회사 사장이 되어 있었던 거네요. 와, 정말 대단하구나. 성공했네.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대학도 못 졸업했을 거예요. 우진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우진은 점점 하은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요즘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세요? 하은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진아, 사실은 하은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남편의 죽음,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 집과 식당을 잃은 일, 그리고 지금의 비참한 상황까지. 모든 걸 듣고 난 우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말도 안 돼요.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아들을 너무 믿었어. 사장님,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랑 상담해 보셨어요?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그리고 증거도 없는 걸. 우진은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사장님,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정말 실력 있는 분인데 한번 상담받아 보시죠. 비용은 제가 낼게요. 아니야, 우진아. 내가 왜 그런 데까지. 사장님, 저는 사장님께 받은 은혜를 아직 다 갚지 못했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우진의 진심 어린 말에 하은은 감동했어요. 친아들은 자신을 버렸는데 남남인 우진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다니. 다음 날 우진은 정말로 유명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어요. 정인석 변호사는 부동산 사기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명백한 문서 위조네요. 도장을 도용해서 허위 계약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럼 되찾을 수 있나요? 증거만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해요. 은행 대출 서류, 소유권 이전 서류 모두 조사해 봐야겠네요. 정 변호사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필적 감정, 인감 대조, 은행 감시 카메라 확인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우진은 하은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어요. 사장님, 일단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인데 깨끗하고 안전해요. 우진아, 정말 고마운데. 내가 언제 이 은혜를 갚을까? 사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사장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리고 우진은 하은에게 제안했어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회사 일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내가? 뭘 도와? 저희가 전통 한식 메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 같은 전문가가 필요해요. 레시피 개발이나 맛 테스트 같은 일이요. 우진의 제안에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뭘 아는데. 그냥 동네 식당 운영한 게 전부인걸.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해장국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지금도 그 맛을 못 잊겠다니까요. 우진은 진심이었어요. 실제로 하은의 해장국은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맛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 며칠 후 정 변호사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은행 감시 카메라에 아들분이 혼자서 서류를 제출하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필적 감정 결과 서명이 위조된 게 확실해요. 정말요? 네, 이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어요.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거고 재산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은은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아들의 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날 저녁 우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은은 말했어요. 우진아,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사장님,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시 일어나세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아닐까요? 우진처럼 말이에요. 정인석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 후 하은은 우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W푸드 본사에 처음 출근하는 날 하은은 새로운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오랜만에 거울을 보니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환영해요. 우진이 직원들에게 하은을 소개했어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윤하은 고문님이세요. 전통 한식 전문가시고 앞으로 저희 메뉴 개발을 도와주실 거예요.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해 주었어요. 하은은 오랜만에 이런 대접을 받으니 어색하면서도 기뻤습니다. 고문님,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메뉴 한번 보실까요? 젊은 셰프가 여러 가지 시제품을 가져왔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등 다양한 한식 메뉴들이었는데 하은이 맛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안 되겠네요. 네. 뭐가 문제인가요? 진짜 집 맛이 안 나요. 너무 기계적이에요. 하은은 부엌으로 가서 직접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김치를 볶을 때의 불 조절, 육수를 넣는 타이밍, 간을 맞추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찌개는 김치가 생명이에요. 김치를 먼저 볶아서 단맛을 끌어내야 해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너무 일찍 넣으면 질겨져요. 하은이 끓인 김치찌개를 맛본 직원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와, 정말 다르네요. 이게 진짜 집 맛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죠? 하은은 뿌듯했어요.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 달 후 하은의 레시피로 만든 메뉴들이 W푸드의 신메뉴로 출시되었어요. 특히 할머니 손맛 해장국은 출시 첫 주 만에 매장별 인기 메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문님 대박이에요. 주문이 계속 밀려들어와요. 우진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손님들이 진짜 집에서 먹는 맛 같다고 하면서 계속 찾아와요. 고문님 덕분이에요. 하은은 처음으로 진정한 보람을 느꼈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었을 때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진이 하은을 사무실로 불러서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고문님, 저희가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려고 해요. 새로운 브랜드? 네, 하은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전통 해장국 전문점을 만들고 싶어요. 고문님이 사장님이 되시는 거죠. 하은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라니. 우진아, 그건 너무. 고문님 진심이에요. 고문님의 레시피와 노하우로 정말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이런 식으로라도 갚고 싶어요. 우진은 이미 준비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었어요. 매장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 운영 방식까지 세세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고문님의 예전 식당 근처에 열려고 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고문님을 그리워하거든요. 하은은 감동했어요. 우진이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에요. 고문님은 이미 증명하셨잖아요. 손님들이 고문님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편 정인석 변호사로부터도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재판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승소는 확실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리고 도현 씨 측에서 합의 의사를 비쳤어요. 아마 재판에서 질 게 뻔하니까 미리 타협하려는 것 같네요.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합의는 안 할 거예요.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아, 그러시다면. 그런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대로 된 판결을 받고 싶어요. 그래야 정말로 끝나는 거니까요. 이 시기에 하은은 특별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시립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천천히 해봐. 급하면 안 돼. 하은은 12살 난 지수에게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지수는 부모님이 없어서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요리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저도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지수는 정말 잘하잖아. 하은은 지수를 비롯한 보육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이 아이들은 부모는 없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진짜 가족이란 이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하은 식당 첫 번째 매장이 문을 열었어요. 오프닝 행사에는 예전 단골 손님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하은 사장님, 정말 그리웠어요. 사장님 해장국 못 먹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손님들의 반가운 인사에 하은은 눈물이 났어요. 자신을 이렇게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었다니. 앞으로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하은은 직접 주방에 서서 해장국을 끓였어요. 예전처럼 새벽부터 돼지뼈를 우려낸 진한 국물에 싱싱한 콩나물과 부추를 넣어 만든 정성스러운 해장국이었습니다. 첫날 매출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매장이 가득 찼습니다. 우진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고모님이 잘하신 거예요. 저는 기회만 만들어드린 거고요. 그런데 매장이 성공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후 매장에 도현과 유나가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 도현은 머리를 숙이고 들어왔어요. 유나도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뭘 하러 왔어? 하은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저희가 정신을 차렸어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지만 하은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이제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재판이 열리는 날 하은은 우진과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보육원 아이들과 매장 직원들, 그리고 예전 단골 손님들까지 하은을 응원하러 왔어요. 반대편에는 도현과 유나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도현, 정유나는 피해자 윤하은의 동의 없이 인감을 도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대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시작되었어요. 이는 명백한 사기죄 및 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함께 모든 재산을 즉시 반환하도록 명령합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도현과 유나가 하은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도현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유나도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어요. 도현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이잖아요. 친아들이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해? 너희는 내 재산만 노렸지, 나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잖아. 하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 피로 맺어진 관계가 가족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 거야. 도현은 계속 매달렸지만 하은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우진이 하은의 어깨를 살짝 감싸며 함께 걸었습니다. 고모님 힘드셨죠? 아니야, 우진아. 이제 정말 후련해. 법정을 나온 후 하은은 곧바로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이 하은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재판 어떻게 됐어요? 지수가 달려와서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이겼어. 와, 정말요? 그럼 이제 할머니 괜찮은 거예요? 하은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저녁 하은은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김치볶음밥과 하은이 끓인 된장찌개로 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 가족이에요? 10살 난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지. 너희들이 내 진짜 가족이야. 하은의 대답에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하은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 하은식당 2호점, 3호점이 연달아 오픈했어요. 모든 매장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하은은 다시 한번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진이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66세에 새로 시작한 프랜차이즈 여왕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방송은 사양할게. 대신 다른 걸 하고 싶어. 다른 거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만들고 싶어. 정식으로 된 교육 프로그램 말이야. 하은의 제안에 우진이 눈을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후원할게요. 몇 달 후 하은 요리 교실이 문을 열었어요. 보육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어린이들도 함께 참여하는 요리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배워볼게요. 하은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 앞에 섰어요. 20명의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맛이요. 재료요. 아이들이 저마다 대답했어요. 다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말이야. 하은은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면서 자신도 새로운 걸 배웠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말이에요. 1년 후 하은 식당은 전국에 50개 매장을 거느린 대형 프랜차이즈가 되었어요. 하은은 더 이상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은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멀리 부산에서 올라온 딸 수경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내시다니. 수경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와서 할머니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수경아, 너는 달랐어. 멀리 있어도 늘 엄마를 걱정해 줬잖아.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오빠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하은은 수경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소중한 걸 알게 됐거든. 그날 저녁 하은은 하은식당 1호점에서 특별한 파티를 열었어요. 우진과 회사 직원들, 보육원 아이들, 수경 가족, 그리고 예전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하은이 감사 인사를 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특히 우진이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행복해.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모님, 저야말로 고모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수야, 민호야, 너희들도 고마워. 너희가 할머니한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줬어. 보육원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하은에게 달려왔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매장 밖에서 누군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도현과 유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초라한 모습으로 서서 안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바라봤어요. 하은도 그들을 보았지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에게는 진짜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알겠어요. 진짜 가족은 피보다 진심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여러분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쳤어요. 하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후 하은은 전국 요리 교육 프로그램의 명예 이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년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며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부를 사용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교 합격했어요. 지수가 대학 합격 소식을 가져왔을 때 하은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의 친손자보다도 더 기뻤습니다. 정말 잘했어, 지수야.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은은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은 식당은 오늘도 따뜻한 정성으로 가득한 한 그릇의 해장국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